서랍 속엔 아직도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입고 벗던 작업복을 정리하는데 그 천 사이로 손끝에 묘한 허전함이 남더군요. 퇴직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조용한 단어였습니다. 사람들은 박수와 꽃다발로 떠밀듯 축하했지만 집에 돌아와 그 꽃을 거실에 내려놓는 순간 세상이 내 일을 다 끝낸 듯 고요해지더랍니다. 그날 저녁 밥상 위에는 묵국이 올랐습니다. 아내가 오랜만에 된장을 직접 풀었다며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엔 알 수 없는 묘한 긴장이 있었어요. 이젠 좀 쉬어야죠. 고생 많았어요. 그녀의 말이 따뜻하게 들리면서도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쉰다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이 될 줄 몰랐거든요. 평생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움직이던 몸이 이젠 갈 곳을 몰라 거실을 서성이는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펼쳤을 때 6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그렇게 묵직할 수 있나요? 그동안 단 한 푼도 내 뜻대로 써본 적이 없던 돈, 남의 등록금, 집 보증금, 병원비로만 빠져나갔던 세월이 한순간 종이 위에 내 돈이란 이름으로 눌러 앉았습니다. 그 순간 조금 두려웠어요. 이 돈이 날 살릴지 삼킬지 모르겠더군요. 며칠을 그렇게 멍하게 보냈습니다. TV에서는 여행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이웃은 손주 돌잔치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나만 세상에서 빠진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버스 정류장 벤치 옆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은퇴자 전용 해양 치유 크루즈, 단 한 번의 항해, 5,500만 원. 그 문구가 눈에 딱 걸렸어요. 그 밑엔 조그맣게 쓰여 있었죠. 당신의 바다는 어디인가요? 짧은 문장이었는데 심장이 탁 치더군요. 어쩌면 그 바다는 제게도 있었던 걸까요? 평생 같은 회사, 같은 현장만 오르내리던 제 인생에도 한 번쯤 바다로 나갈 권리가 있지 않겠냐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여행 가고 싶어요. 둘이서. 아내가 젓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보더군요. 여행이요? 어디로요? 크루즈요. 그거 있잖아요. 배 타고 바다 도는 거.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돈이면 손주 대학 등록금이 2학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평생 고생했잖아요. 이제 좀 즐겨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즐기라면서도 눈치 보는 거 보니 아직 안 쉬셨네요. 그녀의 농담에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희 둘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마지막 시도라는 걸요. 다음 날 딸 하빈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진짜 크루즈 타요? 그래. 평생 일만 했잖아. 이제는 사진이라도 한 장 남기고 싶다. 하빈은 잠시 웃더니 노트북을 켰습니다. 좋아요. 대신 계약서 제가 확인할게요. 요즘 그런 여행도 사기가 많아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내가 어제 오늘 세상 산 줄 아니? 그 정도는 알아본다. 하지만 속으론 약간 뜨끔했습니다. 세상은 어느새 너무 빨리 변해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여행사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응접실 벽엔 푸른 바다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고 직원은 반듯한 정장 차림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송나윤 디렉터였습니다. 두 분 너무 잘 오셨어요. 은퇴 후 첫 항해를 선택하셨네요. 저희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생의 리셋을 제공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리셋이라는 말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더군요. 마치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월의 주름이 잠깐 펴지는 기분이랄까요. 라윤은 친절했습니다. 커피를 내오며 요즘엔 건강 프로그램과 투자 세미나도 함께합니다. 투자요? 하고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퇴 이후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말이 낯설면서도 근사했습니다. 퇴직 후 설계라는 단어를 듣다니 한때 기술직이었던 제겐 이상하게 기분 좋은 울림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인생도 한 번쯤 다시 설계해보자. 퇴직 후 첫 번째 결심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을 땐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돈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도 궁금했습니다. 그 돈이 다시 나를 살아있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요? 뭐랄까 오랜만에 숨 쉬는 기분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숨 쉬는 것도 좋지만 너무 멀리 나가진 마세요.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멀리 나간다는 게 바다를 뜻하는지 아니면 우리 삶의 경계를 말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여행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계좌이체 버튼을 누르는데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도 누르고 나니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쓰던 돈을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썼다는 그 감정.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군요. 누군가의 허락 없이 내 인생의 첫 선택을 한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오래된 달력에 3월 칸에 조그맣게 출항이라고 적었습니다. 볼펜 잉크가 번지면서 묘하게 바다 냄새가 나는 듯 했죠. 잠을 청하려는데 아내가 부엌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사진 많이 찍어요. 우리 둘 사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 말이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사진이라도 남겨야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그 작은 증거 하나쯤은 있어야 하니까요. 배가 항구를 떠나던 그날 묘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출항 사이렌이 울리자 손끝이 떨릴 만큼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 바람이 꼭 제게 묻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떠날 건가요? 그 물음에 대답 대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벅찼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았지만 그 손끝 너머로 내심의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갑판 위엔 각자의 사연이 실려 있었습니다. 은빛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고 어디선가 은퇴기념 이라며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죠. 그 웃음 속엔 다들 조금씩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새로 얻은 자유에 들떴을 테고 누군가는 그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몰라 불안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심장이 조용히 뛰고 있더군요. 저녁 식사 시간 대형홀의 불빛이 천천히 꺼지고 잔잔한 현악 사중주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와인 잔을 비추는 조명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의 기억을 천천히 닦아내는 듯 했지요. 아내가 제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낯선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여성이 다가와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송나윤입니다. 고객 경험 디렉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또렷했습니다. 목소리에 이상한 신뢰가 묻어 있었죠. 두 분 은퇴 후 첫 여행이시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 말이 어쩐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엔 저희가 준비한 은퇴 세미나가 있습니다. 건강, 여가, 그리고 재정 설계까지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오세요.
저는 세미나라는 단어에 약간의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진심 같았어요. 억지로 영업하려는 눈빛이 아니라 우리 세대를 이해한다는 듯한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단순히 돈을 벌자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돈이 새지 않게 지키자는 겁니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평생 벌기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새지 않게 지키자니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배 안산책로를 걷자고 했습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며 파도 사이로 금빛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진짜 떠나온 거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진짜 떠나온 것. 그 말이 꼭 현실을 확인해주는 주문 같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가판 위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잠시나마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그러나 그 완벽함이 한순간 깨질 수도 있다는 예감이 어디선가 살짝 스쳤습니다. 저녁 무렵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작은 극장처럼 꾸며진 강연실 안엔 중년 부부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 문장이 떴죠. 원금 보전형 바다채권 여행자 한정. 라윤이 등장하자 객석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그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세요. 그 말에 몇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라윤은 안정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원금은 보전되고 매달 생활비 형태로 이자가 지급됩니다. 그녀의 말은 교묘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배 위에서 시작된 분들을 위해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48시간 내에 등록하시면 여행자 전용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그 숫자가 묘하게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48시간, 이틀. 짧지만 뭔가 중요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민기창이라는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 혹시 들으셨죠? 나도 작년에 저걸 했는데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더이다. 그의 말투는 소탈했고 마치 오래된 친구가 조언하듯 들렸습니다. 괜히 망설이지 마요. 요즘 세상에 저 정도 안정성 있는 데가 어디 있어? 그 말이 제 마음을 묘하게 눌렀습니다. 오랜만에 동질감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같은 세대의 사람에게 듣는 확신은 때론 자식의 조언보다 더 무게가 있습니다. 객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파도 위를 부서지며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기대 앉아 책을 넘기다 말하더군요. 여보, 그런 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알아요.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안 어딘가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설명서보다 그녀의 눈빛이, 계산서보다 라윤의 미소가 더 또렷하게 남았거든요. 밤이 깊었습니다. 배가 잔잔한 물결을 가르며 움직이고 창밖엔 별이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강 선생님, 오늘 강연 들으셨죠? 라윤이었습니다. 혹시 추가 자료 원하시면 내일 오전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면 더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그럼 내일 아침에 뵙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불안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나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속삭였습니다. 당신 너무 믿지 말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 손이 조금 차가워져 있었어요.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믿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내 편이라고, 선의는 아직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그날 새벽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커튼을 젖히니 창문 밖으로 바다가 검푸르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물결이 이상하게 제 마음 같더군요. 멈추지 못하고 어디론가 계속 밀려가는 물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물결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도요. 단지 그 순간만큼은 지금 이 배 위에 있는 나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 나중엔 얼마나 비싼 대가로 돌아올지 그땐 상상도 못했지요. 배가 출항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선실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묘하게 비틀려 보였습니다. 파도에 따라 흔들리는 빛이 내 마음의 결심처럼 불안하게 흔들리더군요. 그날 아침 방송으로 안내가 흘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바다채권 투자자 개별 상담이 진행됩니다. 참여자분께는 크루즈 여행자 특별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닌데 마치 나를 위한 방송 같았거든요. 아내 박미정은 그 방송을 들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설마 나가실 건 아니죠? 아니요. 그냥 들어만 보려고요. 그게 꼭 돈 얘기만은 아니래요.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밥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좋다면 하세요. 다만 우리 돈이라는 건 잊지 마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늘 그래왔습니다. 제 감정을 먼저 읽고 결정은 제게 맡기지만 그 끝이 불안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오후 2시 7층 복도 끝 회의실 문 앞에 서니 테이블마다 물병과 펜 그리고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송나윤 디렉터가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강 선생님 오셨군요. 어제 세미나 후에 문의하신 분들 중 가장 신중하게 보셨던 분이세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면서도 어쩐지 등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신중하다는 말은 결국 이제 결심하실 때라는 의미처럼 느껴졌거든요. 자리에 앉자 라윤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평생 번 돈을 잠시 바다에 맡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이상하게 종교적인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에 묘한 안심이 퍼졌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여러 번 저를 실망시켰지만 이 배 위에서는 달랐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직원들은 친절했고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평온한 세계라면 돈도 평온할 거라 믿고 싶었어요. 선생님, 혹시 고민되신다면 제가 약관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라윤은 제 앞에 서류를 조심스럽게 넘겨가며 말했습니다. 원금 보전형이라는 단어가 굵은 글씨로 4번, 은퇴자 전용이라는 문구가 3번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펜으로 줄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이 부분 보이시죠? 원금은 선사와 제휴금융기관에서 보전됩니다. 선생님께선 단지 항해의 동반자가 되시면 됩니다. 항해의 동반자라는 말이 참 멋지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인생을 동반자라고 불러주는 일이 언제부터 이렇게 낯설고 따뜻해졌을까요? 그때 문이 열리고 민기창 어르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 선생, 아직 고민 중인가? 나도 작년에 했어. 지금도 매달 이자 잘 들어오고 있네. 그의 말에 라윤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도 이미 짜인 무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같은 나이에 누군가가 이미 했다는 사실이 무척 큰 위로가 되더군요. 나만 바보처럼 망설이는 게 아니라는 안도감이 마음을 눅눅하게 감쌌습니다. 보증금만 먼저 결제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귀국 후에 완납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라윤의 설명은 친절하고 완벽했습니다. 금액은 5,500만 원의 일부입니다. 오늘은 그중 2천만 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녀는 제 손에 결제 단말기를 건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터치스크린에 사인하는 순간 묘한 뿌듯함이 스쳤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처럼 뭔가를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항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라윤은 마지막 페이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항해의 동반자가 되셨어요. 그녀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천천히 진동했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 잔잔한 목소리, 그리고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이 한꺼번에 감각을 덮었습니다. 그날 제 안에 어떤 부분이 녹아내린 듯 했어요. 방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는 계약서와 영수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류 끝자락에는 승인 완료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도장을 보는 순간 묘하게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나도 내 인생의 결정을 내렸구나. 아내는 방문 앞에서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당신 설마. 응, 결심했어요. 이번엔 내 선택이에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자 문틈으로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식탁 위에 차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여보. 당신이 평생 참아왔던 거 이번엔 해봐요. 다만 이 돈은 우리 마지막 밧줄이에요. 그녀의 말이 고요히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밧줄. 그 단어가 이상하게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라윤이었습니다. 강 선생님, 결제 확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셨습니다. 내일부터 자동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직 송금은 안 했는데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선실 등록카드로 보증금이 승인됐어요. 나머지는 귀국 후 정산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설명은 매끄럽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감정이었는지 그땐 몰랐죠. 전화를 끊고 나서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불을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달빛이 들어와 영수증 위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글자들 중 하나가 오타 같았는데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작은 글자 하나가 나중에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잘한 걸까? 심장은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눌렀습니다. 그 손이 내게 말하는 듯 했죠. 괜찮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 도현. 아마도 제 마음이 스스로를 부르고 있었던 걸 겁니다. 지금 돌아가면 아직 늦지 않았을 텐데 그땐 그 파도를 안심으로 착각했습니다. 누구나 믿고 싶은 순간이 있지요. 그 순간이 바로 함정의 문턱이었다는 걸 그때의 나는 몰랐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땅을 스치는 순간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5박 6일의 항해가 끝났고 창문 너머로 서울의 회색빛 도심이 다시 보이더군요. 여보, 이제 집이네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주는 안도감보다 왠지 모를 공허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랗고
우리의 일상은 다시 회색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도착장에는 여행 가방을 끄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주 선물과 면세품이 든 캐리어들 사이로 저희 둘의 가방은 유난히 가벼워 보였어요. 그 속에는 여행의 흔적보다 이상하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대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문 너머로 스치는 서울의 빛이 예전보다 조금 다르게 보이더군요. 이 도시의 소음이 오랜만에 안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모를 때라 그랬겠지요. 집에 도착해 캐리어를 열자 비릿한 소금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는 세탁기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여행이 꿈만 같았네요. 그러게요. 당신 얼굴도 오랜만에 편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켠이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손에 남은 계약서와 영수증이 자꾸만 시야에 밟혔거든요. 그 종이를 쳐다볼 때마다 어디선가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막아도 그 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투자자 포털 등록 안내 강도현 고객님. 문자엔 사이트 링크와 함께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눌러봤습니다. 화면엔 바다 사진이 배경으로 깔려 있었고 중앙엔 파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항해의 동반자 강도현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묻더군요. 그게 뭐예요? 그냥 가입 확인 문자예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말이 어쩐지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문자 한 통이 더 왔습니다. 첫 이자 300만 원 지급 완료.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현실처럼 와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꿈을 현실로 증명해 주는 듯 했죠. 봐요, 당신. 들어왔잖아요. 저는 흥분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잠시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그 말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옳았다는 그 조그만 자존심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딸 하빈이 집에 들렀습니다. 아빠, 여행 어땠어요? 계약은 잘 됐어요? 응, 아주 좋았어. 벌써 이자도 들어왔단다. 그녀의 표정이 살짝 굳더군요. 이자요? 벌써요? 그래, 정직하게 잘 운영되는 데야. 괜히 걱정했지? 하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대신 노트북을 열더니 포털 사이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아빠, 여기 투자사 주소가 이상해요. 법적 관할이 국내가 아니네요. 서류엔 국내 협력 금융기관이라 돼 있는데 등록된 곳은 홍콩 계좌예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해외로도 많이 하잖아. 요즘 세상은 다 글로벌이야.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글로벌은 좋은데 이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통장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분명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모든 의심이 잠시 사라졌습니다. 봐라, 잘 돌아가고 있잖아. 그 생각이 내 안의 두려움을 덮어버렸습니다. 믿는다는 건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한번 믿기 시작하면 불안조차 믿음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이자가 들어오면 커피가 더 맛있었고 알림이 없으면 괜히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둘째 달에도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조금 마음을 놓은 듯 했습니다. 여보, 잘 됐네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묘하게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론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괜찮은 걸까? 그 의문이 살짝 고개를 들었지만 바로 다음 날 또 알림이 오자 그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참 단순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 의심은 입을 닫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하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혹시 계약서 원본 아직 가지고 계세요? 있지, 왜? 그 서류 좀 보내주세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어요. 저는 귀찮다는 듯 웃었습니다. 괜찮다니까, 하빈아. 이제 와서 뭘 또 보니?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빠, 이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조금만 믿어주세요. 이번엔 제 말도요. 그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딸의 불안을 젊은 세대의 과잉 걱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 그래. 나중에 보자. 그렇게 말을 돌려버렸습니다. 며칠 후 세 번째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따뜻했죠. 점심 무렵 통장 알림이 울리지 않길래 처음엔 단순히 주말이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불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스템 점검이겠지. 명절이라 밀렸을 수도 있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금소금 같은 의심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라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이 차갑게 반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안심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화면 속 연결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문장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 문장이 마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벽 너머로 손을 내밀어도 누군가 잡아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이상하게 바다의 파도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아침 9시 정각 저는 핸드폰 알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피포트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숫자가 뜨길 바라며 습관처럼 통장 앱을 열었지요.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입금 내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시스템 점검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차가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알림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인터넷 창을 열어보며 해양치유 크루즈 투자 후기 같은 검색어를 쳐봤습니다. 몇몇 블로그엔 아직 광고성 후기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매달 생활비처럼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 문장들이 저를 잠시 안심시켰습니다. 그래, 이런 일이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날 밤에도 입금은 없었고 새벽이 되도록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내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요? 아직이요. 주말이라 그런가 봐요. 그녀는 조용히 국을 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지난번엔 정확했잖아요. 그 말이 공기처럼 맴돌았습니다. 국물에 김이 피어오르듯 불안이 천천히 우리 식탁 위로 번져갔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라윤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통화는 똑같은 기계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점점 제 안에서 벽처럼 두꺼워졌습니다. 혹시 배가 사고라도 났나? 아니면 시스템 오류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사기겠어.
그럴 리가 없지. 사람 마음이 참 어리석습니다. 믿음이 무너지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싶어 하니까요.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기창 어르신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밝은 미소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요. 강 선생, 잘 계시지요? 아, 네, 그럼요. 요즘 이자 좀 늦게 들어오더군요. 나도 이번 달엔 아직이야. 그 말이 참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건 잠시나마 안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아니, 이런 일은 종종 있죠. 요즘 금융기관이 워낙 바쁘잖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 뒤에는 작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서야 무언가가 틀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연락은 돼요? 글쎄, 나도 안 돼. 근데 걱정 말아요.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불신이란 게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서면 그 이후로는 어떤 말도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던 결제 단말기에 차가운 감촉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서명하지 말걸. 아니야, 아직 확실한 것도 없잖아. 생각이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침대 옆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은행 가봐요. 확인만 해도 마음이 좀 놓일 거예요. 그래요. 내일은 가보죠.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은 영수증을 꼼꼼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일반 은행 거래가 아니세요. 중간 결제 대행사를 거쳐 승인된 건데요. 결제 대행사요? 네, 해외 플랫폼을 통해 처리된 결제입니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뭉개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그럼 내 돈은 어디로 간 거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은행 창구를 나오는데 유리문 너머로 햇빛이 번쩍였지만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 속엔 실망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죠.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죠. 그녀의 말이 따뜻하게 들리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을 피하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요? 당신한테 미안하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서러웠습니다. 평생 가족을 지킨다며 살아왔는데 이젠 가족이 날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뉴스 앵커가 최근 은퇴자 대상 크루즈 투자 사기주의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뉴스 속 자료 화면엔 낯익은 로고와 브로셔가 비쳤습니다. 은퇴자 전용 해양치유 크루즈 바다채권. 그 문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저거 우리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글자가 흔들려 보였고 가슴이 쪼그라드는 듯 아팠습니다. 그날 새벽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계약서, 영수증, 명함이 널려 있었고 그 사이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도현. 내 이름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 석자가 종이 위에서 낯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속을 사람이었나? 평생 일하면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딸 하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내일 같이 경찰서 가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젠 나 혼자 아니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싸늘했습니다. 멀리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파도 같았습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 내 삶의 모든 파도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가 전부 절망은 아니겠지요.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무너진다고 끝은 아니야. 다시 세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인생이지. 그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며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냉커피 잔 하나가 식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룬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아내는 부엌문에 기대 앉아 있었고 그 눈빛엔 피로보다 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보, 경찰서 가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평생 신고니 고소니 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자존심보다 더 큰 문제였으니까요. 딸 하빈이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차근차근 시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사위 태수도 함께였어요. 아버님, 우선 모든 자료를 모으죠. 문자, 영수증, 통장 내역, 통화 기록 전부요. 그는 노트북을 켜며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 내가 지켜주던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지키려 하고 있었거든요. 자존심이 조금 쓰라렸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믿음의 고마움이었습니다. 하빈은 제 폰을 받아들고 문자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아빠, 이건 계약 전날 받은 문자인데요. 여기 주소가 바뀌어 있어요. 주소가요? 네, 설명의 장소가 마지막에 한 번 변경됐잖아요. 그게 이상해요. 보통 기업 행사는 이렇게 갑자기 장소를 바꾸지 않거든요. 그녀는 확대된 문자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서울 마포구 양화로 37 신문로 17. 이 주소 공유 오피스예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머릿속 어딘가가 탁 끊어졌습니다. 그곳이 어쩐지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라윤이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본사 사무실이 바로 그곳이었죠. 사위 태수가 제 전화기를 연결해 통화 내역을 살폈습니다. 아버님, 라윤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 통화 기록은 남아 있는데 위치 기록이 전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고요? 네, 가상번호 서비스입니다. 통화는 실시간 연결이었지만 발신지는 추적 불가능하게 처리돼 있네요. 그의 설명은 어렵지만 말뜻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제 손에 들린 명함이 문득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송라윤 디렉터 고객 경험부. 그 반듯한 인쇄체 글씨가 이제는 어떤 경고문처럼 보였습니다. 하빈이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빠, 계약서 원본 어디에 있어요? 거실 서랍에요. 내가 늘 넣어둔 자리. 그녀는 서류를 펼쳐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거 인쇄 도장이 이상해요. 보통은 잉크 번짐이 균일해야 하는데 여기 승인 부분이 약간 겹쳐 찍혀 있어요. 그녀의 손끝이 종이를 따라가며 떨렸습니다. 아빠, 이거 혹시 복사본이에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에요. 라윤이 직접 눈앞에서 말끝이 끊겼습니다. 그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제 서명을 받던 그 순간 서류 밑에서 바람이 스쳤던 느낌이
이제 와서 이상하게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태수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아버님, 이 부분 보세요. 사진에 찍힌 메타데이터가 있어요. 화면에는 제가 서류를 들고 서 있는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시계는 22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영수증에는 결제 승인 시각이 21시 55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르네요. 네. 게다가 승인 장소는 서울신문로 17, 육상 결제예요. 선상 결제가 아닙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내 결제는 배 위에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아버님. 결제 승인은 이미 땅 위에서 다른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어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저 사인을 했을 뿐인데 그 사인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내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묻자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쉽게 찾기 어려워요. 하지만 기록은 남아요. 지워도 흔적은 남습니다. 저희가 그걸 찾아볼게요.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단했습니다. 하비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건 그냥 사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거예요. 아빠 혼자 속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만 바보가 아니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 하비는 피해자 커뮤니티를 찾아냈습니다. 바다채권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카페였습니다. 가입하자마자 수십 개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자 끊겼습니다. 라윤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계약서 서명 시각이 다릅니다. 글마다 절박한 사연이 담겨 있었고 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을 떨며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저도 같은 피해자입니다. 강입니다. 그 글을 올리는데 불과 몇 초였지만 그 몇 초가 제게는 긴 세월 같았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이제 다른 이들의 현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제 옆으로 와서 살며시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가 그만 자책해요. 우리 둘 다 속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믿었던 게 잘못이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이 천천히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믿지 말고 확인하고 살아요.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나랑 같은 말을 하네요. 밤이 되자 태수는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엔 수십 개의 파일명이 뜨고 있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증거는 사람보다 오래 갑니다. 사람의 말은 바뀌지만 데이터는 남아요. 그 말이 묘하게 힘이 됐습니다. 평생 손으로 일만 하던 제가 이제는 숫자와 기록으로 싸워야 한다니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었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였으니까요. 이번엔 나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선생님, 저 크루즈에서 뵀던 승무원이에요. 윤진아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항해 중에도 자주 마주쳤던 늘 조용히 미소 짓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영수증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만. 그거 버리지 마세요. 거기에 시작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작이요? 네, 모든 게 거기서부터예요. 저도 지금부터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통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오히려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기 빛이 아주 멀리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빛이 언제 닿을진 몰라도 그날 이후 저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잠든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잃은 건 돈이지만 다시 찾을 건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말에 마음 한켠이 울렸습니다. 그래요. 이젠 믿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확인하고 기록하고 증명하면서요. 그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윤진아의 전화가 끊기고 난 뒤 방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탁자 위 스마트폰 화면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수증의 시작이 있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비닐 파일을 꺼내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들은 이미 살짝 번져 있었고 그중 하나의 숫자가 이상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승인번호 708-4B. 그 뒤에 4B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덧칠된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빈아, 혹시 오늘 시간 돼? 네, 아빠. 왜요? 어제 그 승무원이 전화했어. 승무원이요? 누구요? 윤진아라고. 배에서 일하던 사람. 그 아이가 그러더라. 영수증이 열쇠라고. 하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봐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위 태수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포의 한 카페에서 우리는 윤진아를 처음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묶고 있었고 피로한 눈빛 속에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죄송해요. 그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도 그 배에 있던 피해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습니다. 피해자요? 네. 처음엔 단순한 아르바이트였어요. 승선 안내 도우미로 들어갔는데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 배가 가짜였다는 걸요. 그녀는 손에 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결제 단말기는 선상 연결이 아니었어요. 육상용 위성 중계기로 조작된 거였죠. 그래서 승인 장소가 바다 위가 아니라 서울 공유 오피스로 찍힌 거예요. 하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영수증의 승인번호 그게 뭔가요? 윤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단서예요. 보통은 결제 코드가 지역별로 다르게 시작되는데 강 선생님 영수증엔 사비가 들어있어요. 그건 내부 직원 코드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사실 그건 제 코드였어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단말기에 강 선생님 결제가 연결됐어요. 누군가 제 아이디를 복제해서 쓴 거예요. 그녀는 손을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오탈자요. 그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내부 직원이 조작됐다는 증거예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부 공모자가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윤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선 2명이 동시에 결제를 승인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아이디가 사용된 시각엔 제가 시스템 밖에 있었어요. 그 시간 로그를 조회하면 누가 제 계정으로 접근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그 영수증 버리지 말고 꼭 경찰에 제출하세요. 거기에 진짜 서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들어 있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에 따뜻한 차를 밀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선생님. 제 월급이 사라졌고 어머니도 같은 프로그램에 가입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착한 사람일수록 속는 세상이라는 걸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내 박미정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날 오후 우리는 윤진아와 함께 문제가 된 공유 오피스를 찾았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낡아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엔 임대 종료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빈 책상과 찢긴 포스터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내가 중얼거리자 하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 공간이 텅 비었다는 건 누군가 여길 버리고 도망쳤다는 뜻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낯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유리문에 붙은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임대 등록 사업자 정보가 남아있네요. 오션 네트워크스 주식회사. 등기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눈을 마주쳤습니다. 윤진아가 말했습니다. 그 회사 라윤이 예전에 근무하던 곳이에요. 회사 명의는 바뀌었지만 사람은 같아요. 그녀의 말에 온몸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점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그녀의 미소, 계약의 문장, 그리고 마지막 전화의 차분한 목소리까지 모두 계산된 각본이었다는 걸요. 건물을 나서며 하늘에서 잔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냄새가 콘크리트 벽에 스며들며 묘하게 바다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냄새가 다시금 과거의 파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의 바다가 이 모든 걸 예고하고 있었던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하빈과 태수 그리고 윤진아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제 알겠어요. 사람을 믿는 일보다 진실을 확인하는 일이 더 어려운 세상이라는 걸. 그 말에 윤진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녀, 송나윤 아직 한국에 있어요. 그 순간 모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하빈이 즉시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그녀가 남긴 흔적을 모으는 거예요. 태수는 그 자리에서 데이터를 업로드했습니다. 영수증 코드 삽입, 내부 접속 로그 확인 요청. 그 파일명 하나가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카페에 돌아와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예전보다 따뜻했습니다. 여보, 아직 희망이 있네요. 그러게요.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지만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지친 세월을 견뎌온 사람의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끝까지 가보자. 그 마음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밤이 되자 윤진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승인번호 끝자리 42. 그건 내부자 표시예요. 내일 경찰에서 보자요.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숫자가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이 모든 진실의 열쇠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는 게 아니라 다시 육지로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경찰서 민원실 문을 처음 밟는 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38년을 일하고 수십 명의 상사를 거치며 살아왔지만 이곳의 공기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시간이 아니라 내 잘못이 쌓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때 딸 하빈이 제 어깨를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사위 태수는 옆에서 노트북을 들고 자료를 정리하느라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백업 중 그 작은 문장이 내 삶의 마지막 자존심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의 젊은 경찰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피해 사실 진술하시러 오신 거죠? 네, 은퇴자 대상 크루즈 투자 사기건이에요. 내가 말을 꺼내는 순간 목 안쪽이 매캐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요즘 이 건으로 많이 오십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만 50명이 넘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안도감보다 이렇게나 많은 이들이 나처럼 당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서 작성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각자의 손끝에서 펜이 긋는 소리만 들렸죠.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쓰는 게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강도현, 67세, 퇴직자. 이 세 단어가 내 존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라는 네 번째 단어를 쓰는 순간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젠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선생님, 이게 영수증이 맞죠? 수사관이 루페로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결제 승인 번호가 이상하다던데요. 맞아요. 일반 승인 번호랑 구조가 다릅니다. 내부 단말기로 결제됐다는 흔적이 남아있네요. 그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이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결제 단말기 사용했던 사람, 이름 기억나세요? 송나윤입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공기마저 싸늘해졌습니다. 수사관은 즉시 다른 팀을 불렀습니다. 이 코드, 사비. 이거 지난달에 다른 피해자한테서도 나왔어요. 그 말에 심장이 한 번 더 뛰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경찰이 마련한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이 붉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가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선생님도 크루즈요? 네. 저희 남편도 같이 갔어요. 그 사람은 그 뒤로 말수가 없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한숨이 방 안전체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죠.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의 수치심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진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우리를 둥글게 앉히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조직 범죄입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의 불씨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항의 날짜, 서로 다른 셈이나 시간, 하지만 놀랍게도 모두가 같은 이름을 들었습니다. 송나윤. 그 이름이 수십 번 반복되자 누군가는 흐느꼈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믿었는데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신뢰라는 이름의 무언가를 도둑맞은 거였습니다. 공동진술서 첫 장에 서명을 하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딸 하빈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아빠, 이제 이 서명이 진짜예요. 당신 인생을 바꾸는 서명.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펜을 눌렀습니다. 이젠 도망치지 않겠다고,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하며 이름을 썼습니다. 그 글자 위로 작은 빗줄기가 비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었지만 그게 마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자료가 완벽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금융 범죄로 분류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옆자리의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살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물이 내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을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건물 앞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은 얼굴이었죠. 하빈이 제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래. 이번엔 내가 배운 대로 하지 않을 거야. 이번엔 내가 배운 방식으로 하자. 그녀는 대답 대신 제 팔짱을 꼈습니다. 그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불빛들이 하나하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각자의 고통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빛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착한 사람도 참 많네요. 그러게요. 오늘은 사람을 조금 더 믿고 싶어졌어요. 그녀의 눈가에 빛이 닿으며 반짝였습니다. 그건 눈물인지 희망인지 이젠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나는 거실로 나가 책상 위에 공동진술서 사본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영수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제 그 종이는 단순한 피해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용기, 그리고 다시 걸어가기 위한 출발선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윤진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수사관님이 내일 연락하실 거예요. 송나윤의 신원, 드디어 확인됐어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다시 나타났다는 건 곧 진실이 빛으로 드러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멀리서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고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귓가를 스치며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조금씩 밝아지고 있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조금만 더 밝아지면 우리가 끝까지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오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그 순간 이미 예상했습니다. 강도연 선생님, 피해자 대표로 오늘 오실 수 있을까요? 송나윤 씨 관련 자료가 확보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이름, 그토록 믿었고 또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이름이 다시 세상 위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하빈과 태수 그리고 윤진아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진아는 어젯밤보다 훨씬 수척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선생님 잡혔어요. 송나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노보다는 안도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자료처를 열며 말했습니다. 송나윤은 가명이었습니다. 실제 이름은 류은서, 과거에도 금융사기 관련으로 2번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공기가 정지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가 믿었던 모든 시간이 허물처럼 사라졌습니다. 가짜 이름, 가짜 회사, 가짜 미소. 그녀는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사관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류은서 씨는 이름을 바꿔가며 4개의 회사를 돌려가며 사기를 쳤습니다. 그중 2개는 이미 폐업 처리, 하나는 명예도용, 마지막 하나가 이번 사건의 중심입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엔 우리가 보았던 그 브로셔, 이미지가 그대로 떠 있었죠. 은퇴자 전용 해양치유 크루즈.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오션 네트웍스주.
하지만 이번엔 그 밑줄에 빨간 표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회사 등록은 부산으로 돼 있지만 서버와 결제 시스템은 전부 서울 강남의 한 빌딩에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접속 로그에서 이 코드가 나왔습니다. 수사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USER42 ACCESS 타임 2155. 윤진아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게 제 코드예요. 결국 내부 공모자가 있었던 거네요. 그녀의 눈빛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빈이 물었습니다. 그 내부자 누구예요? 수사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기창. 같은 피해자인 줄 알았던 분 있죠? 그분이 조직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우리처럼 속은 게 아니라, 네, 피해자인 척하며 신뢰를 유도한 브로커였습니다. 말이 끝나자 방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의 웃음, 과일 바구니, 나도 했어라는 말이 모두 허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신뢰의 언어가 가장 비열한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때 윤진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매번 새로운 이름을 만들고 다른 계좌, 다른 주소, 다른 서류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름보다 시스템을 믿어요. 이름은 버리면 되지만 시스템은 남으니까요. 그녀의 말이 묘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녀는 눈을 감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그 배 위에 있을 때 내 이름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절 번호로 불렀거든요. 그녀의 고백은 잔잔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요. 이름이 있다는 건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나는 이제 제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다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하빈이 제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미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게 아빠의 이름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녀의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내 이름 평생 월급 명세서와 사원증 위에만 찍혀있던 그 세 글자가 이제야 진짜 나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 저번에 경찰서에서 배웠죠? 네, 그때 눈물 닦아주시던 분. 그렇게 시작된 인사 속에는 어색하지만 진한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참 사람을 믿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네요. 그 말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고 웃다가 다시 울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파도처럼 이어졌습니다. 크게 일었다가 다시 고요히 가라앉는 파도. 그 속에서 나는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송나윤, 아니 류은서의 공범들이 체포됐습니다. 민기창도 신병 확보됐어요. 순간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내가 중얼거리자 윤진아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도 이름을 잃은 지 오래였을 거예요. 누군가를 속이는데 익숙해지면 자기 자신도 속이게 되거든요. 그녀의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있고 책임이 있고 그래서 아직 인간인 사람들이 서로를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밖으로 나서니 하늘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주황색으로 번지고 바람이 서늘하게 불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세상엔 참 많은 이름이 있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나는 이제 당신 이름 하나면 충분해요. 그녀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바람보다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불을 켜자 탁자 위 공동진 술서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 적힌 수십 개의 이름들. 그 이름 하나하나가 이제 세상의 기록으로 남게 되겠지요. 나는 펜을 들어 조용히 내 이름을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강도현.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이름을 되찾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 이름도 잊지 않을 겁니다. 라윤이든 류은서든 그 이름 역시 내가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의 일부로 남을 거예요. 그녀를 미워하는 대신 그 이름을 기억함으로써 나는 다시 세상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지운 세상 속에서도 우린 결국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법을 배우니까요. 그날 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도연, 도연.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내 이름이 다시 들리네요. 그 말이 스스로에게 닿자 마음 한켠이 고요하게 밝아졌습니다. 이름을 되찾은 사람의 밤은 그렇게 길고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민기창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 소식만큼은 이상하게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경찰서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 선생님, 민기창 씨가 면담을 원합니다. 순간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 웃음, 목소리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배 위에서 나도 했어요라며 건넸던 말이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나를 보자 하는 걸까? 분노보다도 먼저 찾아온 건 이상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 면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꺼운 유리병 너머 민기창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선생 정말 미안하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의 수치와 분노, 허망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처음엔 진짜 투자라 생각했지. 근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욕심이더라고. 그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한번 사람을 속이고 나면 그 다음은 더 쉽게 속이게 돼. 그때는 미안한 마음보다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지. 그의 말은 더듬거렸고 그 사이로 후회의 그림자가 묻어났습니다. 강 선생, 당신은 진짜 믿음직했어. 그래서 더 미안하네. 내가 그 믿음을 팔았어. 사람의 믿음을 돈으로 팔아버렸지.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이 유리벽에 닿아 번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준 과일 아직 기억나요. 그게 그렇게 달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었군요. 내 목소리가 스스로 낯설게 들렸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인간이란 게 참 약한 존재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라윤 아니 류은서는요? 그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도 잡혔어? 근데 웃기지? 그 여자는 아직도 자기가 피해자라 말하더라. 피해자요? 그래. 자기가 어릴 적 사기에 휘말려 가족을 잃었다고 하더군. 그 후로 세상을 믿지 않았대.
믿음이란 단어를 증오하면서 살았지. 그의 말에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세상에서 그녀는 결국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였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세상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류은서, 즉 송나윤이 면담을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그녀를 다시 본다는 건 두렵고 불편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면담실 문이 열렸을 때 그녀는 수의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화려하던 정장도 반듯한 미소도 사라지고 눈가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오셨네요.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웠던 울림이 사라지고 어딘가 부서진 듯 나직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사인할 때 제가 처음으로 망설였어요. 망설였다고요? 네. 당신이 손을 떨고 있었거든요. 그 손을 보고 문득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녀는 손을 모은 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버지도 당신처럼 퇴직 후 사기를 당했어요. 그 일로 가족이 흩어졌죠. 그 뒤로 전 절대로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속지 않으려다 보니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세상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제일 싫어하던 사람과 똑같아진 거였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말이 거짓인지 진심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 눈빛만큼은 진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늦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속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끝났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요 고맙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지막엔 진짜 내 이름으로 사죄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돌아서는데 그녀가 제 등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따님이 미리 막아두셨어요.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결제 경로 당신 따님이 그날 밤 바꿔뒀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부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 덕에 당신 돈의 절반은 아직 안전해요. 그녀의 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붙잡고 뭐라 하던 모습이 아빠 그냥 한 번만 제 말 믿어줘요. 그녀의 말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면담실을 나서는데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그 빛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잔해 속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나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가족의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땠어요? 끝이 났어요. 그 사람들 다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그녀의 눈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당신 손 아직 따뜻하네요. 응, 그 웜스 하나면 충분해요. 밤이 되자 딸 하빈이 집에 들렀습니다. 아빠,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피해금 일부 환수된대요. 그래, 내 덕분이야. 아니요, 아빠가 믿어줬잖아요. 그게 다였어요. 그녀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믿음은 빼앗길 수도 되돌릴 수도 있구나.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말하는 듯 했습니다. 끝이 아니야. 너는 아직 살아있잖아.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편함에 도착한 한 봉투가 그 사실을 다시 증명해 줄 예정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문틈 아래로 한 통의 등기 봉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이과. 손끝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다 말고 물었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경찰서요. 짧은 대답 뒤로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서류 안에는 피해금 환수 통보서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글씨로 쓰인 몇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 강도연 명의 피해금 일부 2억 7천만 원 환수 완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여보, 이게... 아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안 끝났네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딸 하빈이 저녁 무렵 들렀습니다. 퇴근 후에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환한 얼굴이었죠.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받으셨네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죠? 그래, 오늘 왔더라. 다행이에요. 시스템상에서 일부 계좌가 막힌 덕분이에요. 그게 내가 말했던 그 경로 차단이었니?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밤 아빠 결제 문자 보냈을 때 이상한 코드가 떠 있었어요. 그래서 승인 라인을 다른 경유 서버로 돌려뒀어요. 당시엔 확신은 없었지만 혹시 몰라서 말이죠. 그녀의 설명을 듣는 동안 나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나 강하고 현명해졌다는 사실이 이제야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빈아, 아빠가 그땐 내 말을 안 들었지. 그때는 믿고 싶으셨잖아요. 그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돈은 일부 돌려받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아빠가 이 일을 끝까지 마주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가 뭘 지킨 거지?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빠의 자존심이요. 그날 밤 가족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손에 국자를 쥔 채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 예전 회사 송년회 때 당신이 만들어 달라던 그 레시피예요. 그걸 아직 기억해요? 그럼요. 그때 당신이 술김에 은퇴하면 된장찌개 끓여주는 식당 할까 하셨잖아요. 그 말에 하빈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이제 그거 진짜로 하시면 되겠네요. 도연식당 어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 없을 거야. 내가 장사 감각이 없잖아. 괜찮아요. 엄마가 장부 보고 제가 홍보하면 돼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웃음이 그 어떤 돈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실 말이에요. 그동안 당신이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됐어요. 퇴직하고 사기당하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바로 옆에서 봤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당신 눈빛이 다시 예전 같아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울렸습니다. 자존심이 뭐라고 그걸 지키려다 이런 일까지 당했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자존심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자존심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잖아요. 그녀의 말은 잔잔했지만 오랜 세월 함께한 이만이 할 수 있는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혼자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고 낙엽들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나뭇잎 하나가 베란다 난간에 걸렸다가 다시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잃은 것도 남은 것도 결국 같은 시간의 일부구나.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버틴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진아였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시죠? 그래요. 이제 좀 괜찮아요. 좋아요.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일을 찾으려 해요. 사람을 믿는 게 아직은 두렵지만 그래도 계속 두려워할 순 없잖아요. 그래요. 두려워하면서도 나아가야지. 맞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녀의 웃음이 잠시 들리더니 통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도 자기 이름으로 살겠구나. 다음 날 피해자 모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동진술 덕분에 전체 피해액 중 40%가 회수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마움을 전하며 내게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우리 이제 이름을 바꿀까요? 이름이요? 이 모임 이름이 피해자 연대인데 이제 재시작 모임으로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게 더 어울리네요. 그날 저녁 모임 게시판에 새 제목이 걸렸습니다. 재시작 모임 믿음을 다시 배우는 사람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끝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가족 셋이 베란다에 섰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하빈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괜찮죠? 응, 괜찮아. 아직 남은 돈보다 내가 가진 게 훨씬 많거든. 뭐요? 너희 둘. 그 말에 하빈이 살짝 웃음을 터뜨렸고 아내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신 손 참 따뜻하네요. 그 손 덕분에 우리 집이 아직 서 있잖아요. 그녀의 말이 바람에 실려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반쯤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 불완전한 모양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는 걸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남은 게 많아. 사람도, 시간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하게 단단한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오랜 세월의 무게와 함께 생긴 인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잠들어요. 내일은 새로운 하루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내일은 조금 더 밝을 거예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방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 빛 아래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회복은 돈의 반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되찾는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준 게 결국 가족이었다는 걸요. 새벽 5시 하늘이 아주 천천히 푸르러지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검은 기운이 서서히 걷히며 빛의 기척이 지평선 위로 번져갔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쩐지 바다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베란다일 뿐인데 눈을 감으니 그 크루즈 갑판의 공기와 겹쳐졌습니다. 그때의 파도, 그때의 바람, 그리고 그때의 나. 모든 게 아직 내 안에 살아있었던 겁니다. 커피를 내리며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는 걸 봤습니다. 그 수증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다가
사라지는 걸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상처도 저렇게 사라지는 게 아닐까? 뜨거울 땐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이지 않게 증발해버리는 것처럼요. 내 손에 들린 머그잔은 오래된 회사 기념품이었습니다. 성실은 자부심이다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죠. 그 문장을 읽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진짜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성실이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다는 약속이라는 걸요. 아내가 부스럭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요? 그냥 새벽이 좋아서요. 요즘엔 참 달라졌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인상 찌푸리셨잖아요. 그땐 매일이 전쟁 같았으니까요. 이젠 하루가 선물 같아요. 그녀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새벽빛이 닿아 반짝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잔잔하고도 단단한 웃음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면에는 퇴직자 대상 금융사기 일당 전원 구속이라는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들 중 하나가 낯익었습니다. 류은서.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아래엔 작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 한 줄을 보고 나는 잠시 신문을 덮었습니다.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때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상처 입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지 않는 법을 이제서야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점심 무렵 제시장 모임 첫 오프라인 모임이 열렸습니다. 도심의 작은 복지관 2층 하얀 플라스틱 의자들이 둥글게 놓여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강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우리 다시 이렇게 보네요. 서로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훨씬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는데 이젠 그 자리를 웃음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새 일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손주 돌보미를 하며 하루를 채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삶은 진짜로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진행자가 내게 제안을 했습니다. 강 선생님, 다음 달부터 강연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퇴직자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인데요. 제가요? 네. 실제 경험자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더 큰 힘이 되거든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강연을.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 그게 어쩌면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좋아요. 해볼게요. 내 대답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박수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햇살이 도로 위를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봄이 올 거예요. 그 가사 속 다시라는 단어가 유난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퇴직도 사기도 그 모든 일도 결국 내 인생의 한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집 앞 화단에는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줄 알았던 그 뿌리가 다시 꽃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녀석도 나랑 비슷하네. 살아남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거였죠.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피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아내가 제 밥그릇에 국물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눈빛이 요즘엔 참 편하네요. 그래요? 아마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모임 강연부터 해보고요. 시간 나면 조그만 글이라도 써볼까 해요. 내가 겪은 일들을 정리해서 남겨두면 좋잖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교정해 드릴게요. 당신 맞춤법은 아직도 엉망이니까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 시간 침묵했던 마음을 완전히 녹였습니다. 식사 후 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달이면 저 결혼 기념일이에요. 우리 같이 여행 갈래요? 여행? 응. 크루즈 말고요, 육지로. 그 말에 가족 모두가 웃었습니다. 바다 대신 땅 위에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의 발로 걷는 여행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물론 착각이겠죠. 하지만 그 소리는 나를 위로했습니다. 괜찮다, 도연아. 넌 잘 버텼어.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파도가 부서지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파도는 예전처럼 거세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묵직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부드럽게 밀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파도 뒤엔 새벽이 오는 거야. 그 말이 입안에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어두웠던 시간, 무너졌던 믿음, 사라졌던 이름들, 그 모든 것 뒤에는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은 이제 내 삶의 다음 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